지금 태어난 애들은 아마 120세까지 살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60환갑이라는 게 만약에 120세까지 살면 겨우 뭐를 도는 거예요? 반환점을 도는 거잖아요.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1. 직장에서는 떨궈져 나가. 2. 살아야 될 거는 60년이야. 3. 손에 돈은 없어.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전주에 올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클 때 전주는 이렇게 올려다보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에 2반밖에 없는 학교를 다녔는데 어린이 방송 시간에 들으면은 전주 무슨 국민학교 뭐 5학년 10반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학교를 다닐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깡촌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창 선운사 옆에 있는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53년 3월에 우리 아버지가 군인으로 전사하실 때까지 휴가를 오지 못하셔가지고 유복자가 아니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전쟁 미망인이 되셨고 저는 전쟁 유자녀가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재혼을 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뒷바라지로 인생을 바치느냐. 다행히 후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동창 100명 가운데 10명이 중학교에 가는 환경에서 저는 한 번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 사진을 여기다가 올렸습니다. 1975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공직에 들어가서 2006년 말까지 공직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IMF에 아시아 태평양 14나라에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하고 2006년 말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국적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한국에서의 경영 전략을 자문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년이 좀 넘었습니다. 어, 2002년에 만 50살이 됐을 때 제가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에서 통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갑잔치가 시들해진 거예요. 왜 그렇지? 부자가 늘어서 그런가? 봤더니 1960년에 52살밖에 안 되던 평균 수명이 2000년에 76세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에 무려 24살이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평균 한 2년에 1살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이면 제가 48세잖아요, 만으로. 76세까지 28년 남았잖아요. 28년 동안에 반만 늘어나면 14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76세가 90세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내가 90까지 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에 만든 공식이 21세기 삶의 공식이 30, 30, 30을 만들었어요. 30년 부모 보호받고 살다가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예전에는 나물여자 여생이었어요. 짜투리 인생이니까. 그래서 환갑의 덕담은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랬는데 아니 환갑 후에도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해서 제가 21세기 삶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저는 무단 복제 환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이 자료를 본인이 만든 것처럼 써도 전혀 제가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널리 퍼뜨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러는데 환갑 지나고도 30년 더 살아야 된대. 그러면은 제가 그러냐고. 그거를 쓴 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쓴 한국인 당신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한국인 당신의 미래 한 권을 요약하면 환갑 끝나고도 30년을 더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 였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 온 세상이 호들갑을 떨고 새천년이라는 걸 맞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90세가 뭐예요? 이제 100세 시대 온다는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 미래학자들이나 과학자는 120세 시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제가 제 책을 수정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30, 30, 30이 아니라 마지막이 40이고 또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 해서 21세기 새로운 삶의 공식이라는 걸 제가 만들 때가 됐다 하는 게 여기에요. 120세까지 산다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120세예요. 아들 90세예요. 손자 60세예요. 한번 상상이 갑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누가 시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100세 시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1920년생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스타가 되신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70세까지는 86%가 살아요. 80세까지는 30%가 살아요. 90세는 5%가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90을 맞으면 동년배는 95%는 저 세상에 가고 5%만 남아 있어요. 근데 무슨 100세까지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혹시 자동차 보험 드셨습니까? 자동차 보험 들 때 말고 보험회사에 한 번도 전화 안 했다.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 사고가 안 났다. 서운하세요? 네, 안도의 숨을 쉬죠. 그러니까 다 100세까지 사신다는 게 아니에요.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90세 돌아가시면 자동차 보험 들고 무사고고 나 무사고니까 보험 안 들겠다 했는데 사고 난 것처럼 90세까지 살 걸 준비했는데 90세 생일날 손해는 쥔 게 없다.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오래 사는 장수가 그 장수군 말고 오래 사는 장수가 바람이었어요. 장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장수가 과연 축복일까? 오죽하면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장수가 재앙일 수도 있다. 재앙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0세 환갑을 맞았을 때 그때부터 월급을 못 받고 사는 인생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시비 붙여요. 자식 있잖아, 자식. 자식 보험이 지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예, 자식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계시면 깨몽이에요. 깨몽. 여기 보시면 인생 3대 실패라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1. 청년 출세. 너무 젊어서 출세하면 나이 들어서 어떡하겠어요? 대접받는데 익숙한데. 2. 중년 상처.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남자들은 혼자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철이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보니까 남자가 영어로 뭐예요? 메일이에요. 메일. 아담이. 철이 없어요. 철이 화학 시간에 배운 FE가 철이에요. 그래서 철을 붙여가지고 이브라는 피메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는 못 살아요. 중년 상처. 3번 노년부전. 이게 인생 실패라는데 혹시 이 일을 다실 분?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오래 살게 된 게 재앙이 안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식 보험 없는데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 스스로 내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통해서 접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문에 나온 것만 보면 내일이라도 한국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밖에서 보는 한국은 이런 나라예요. 0.7%밖에 안 돼요, 인구는. 78억 인구 중에. 그러나 생산은 2%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역은 3%를 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예요, 한국이.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초등학교 동창이 100명 중에 10명이 중학교 갔다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1961년에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62년부터 66년까지 5년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그때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안 됐어요. 100달러가. 한마디로 세 끼 밥 먹는 걸 고민하던 가난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세 끼 밥을 먹게 된 최초 언제냐? 1973년이 처음이에요. 세계은행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가 되면 그 나라는 가난을 극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에 1달러가 된 게 197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07달러가 돼가지고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에 1000달러, 94년에 10,000달러, 뭐 3년 만에 또 약간 IMF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2006년에 20,000달러, 그리고 2017년에 30,000달러 고비를 넘겨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 끼 밥을 걱정하던 가난에서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려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왜 뺏겠어요? 이렇게 그늘진 곳이 있다. 그늘진 곳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1등이에요. 아니 1등 뭐 웬만하면 1등 좋은 건데 자살률 세계 1등이에요. 왜 자살률이냐? 나라마다 인구가 다르니까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1년에 몇 명이나 자살하냐. 그래서 율이라 그래요. 인구 10만 명당. 우리가 한때는 30명이 넘었어요. 최근에 한 25명 수준이에요. 그러면 30명이면 10만 명당 30명이면 5천만이면 15,000명이죠. 365로 나누면 평균 하루에 35명에서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나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그 정도니까, 시도해가지고 미수에 그친 사람도 있으니까 매일 50명 이상이 자살을 시도하는 나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한 경제 발전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하죠. 동의하십니까? 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제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대 수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건강 수명은 별로 안 늘어요. 병치레하는 기간만 늘어나요. 여러분 많이 보시죠. 아마 전주에도 요양원 많을걸요. 그러면 도대체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활동을 해야지. 요양원 침대에서 생명 유지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일까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 노인의 자살률은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10만 명당 25명부터 30명이라 그랬는데 노인은 50명이 넘어요. 근데 OECD의 노인들 평균 내보니까 18명이고 그거에 거의 3배잖아요. 3배.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노인이 누구예요? 간단히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 노인들이야말로 세 끼 밥 먹는 걸 걱정하던 이 나라를 다이어트를 걱정할 만한, 생각할 만한 나라로 만든 주역들이었잖아요. 그 주역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는 나라.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듣고 있지만 머지않아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자, 노인이 왜 자살하나 물어봤더니 1.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2. 그동안에 나라 발전하는데 몸 버리고 회사 일하느라고 건강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노인 자살의 주된 거예요.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사느니 그냥 마감하고 싶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통계청에서 55세부터 79세까지 1,5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를 해봤어요. 연금 받으세요? 그랬더니 연금 받는 사람이 반이 안 돼. 연금 못 받는 사람이 반이에요. 근데 연금을 받는다 그래봐야 얼마 받냐 조사해봤더니 기껏해야 한 달에 64만 원 받아요. 여러분 64만 원이 내가 노후에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반은 아예 없어요. 연금이. 자, 자식보험 끝났죠. 연금 없죠. 60대면 일자리 없죠. 큰일 아니에요?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있지 않냐? 지금 나라가 세금 걷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 중에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73세까지 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83세까지 사는 인생에 73세까지 그것도 병치레 하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리아카에 폐지 싣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신 적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는 거예요. 왜 일하고 싶으세요? 3분의 1은 삶의 보람, 일하는 보람. 이건 좋은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일해야 돼요. 근데 60% 가까운 숫자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그 폐지 리아카에 끌고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그 몇 푼이라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젊어서 몸 버리고 돈 벌어가지고 늙어서는 버린 몸 건강 회복하느라고 번 돈 다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노후 준비의 행동 강령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어려울 거 없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국어 시간과 산수 시간만 한번 회복하면 돼요. 국어 시간에 6년 동안 배우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예요. 다음 문장을 읽고 주제와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산수 시간 6년 동안 배운 게 뭐냐?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분수.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주제 파악과 분수 지키고 사는 거다. 주제 파악과 분수 지키고 사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수에 넘는 지출을 해요. 자, 분수란 뭐냐면 분모가 자기가 얻는 소득이에요. 분자는 자기가 쓰는 지출이에요. 분자가 분모보다 많은 걸 무슨 분수라고 배웠어요? 가분수, 가분수. 가분수가 아니라 진짜 분수를 지키면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다, 친구가 무슨 차를 샀다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 분모를 생각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거를 분수 지키고 주제 파악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기 시험 없죠? 시험 없으니까 웬만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안 잊어버릴 수 있게 제가 이 지도를 가졌어요. 지도. 중국이 왜 성공했는지 아는 분? 중국은 차이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분수를, 누구 주제 파악을 나의 주제 파악과 나의 분수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차이나게 살으라고 내가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중국 왜 성공했다고요? 예, 차이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예. 자, 인생 3대 바보라는 개그 시리즈가 있는데요. 3대 바보가 이런 거예요. 첫째, 이번 주말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기로 했는데 딸이 전화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 학회 간다고 좀 애들 좀 같이 가자니까 애들 좀. 그래서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번째, 이건 가방끈이 좀 긴 사람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낼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미리 재산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3년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면 며느리의 새벽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험한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를 왜 이렇게 계속 고생하게 하십니까?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셔야지. 세 번째, 애들이 와가지고 자고 가겠다 그러면 방 모자랄까 봐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 3대 바보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뭐예요? 다 자식 때문에 바보가 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 강령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자식에게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뭐를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다 가셨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다가 나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손 벌린다. 좋아하는 자식이 많다, 싫어하는 자식이 많다. 좋아하는 자식이 없지. 자, 이런 세상이에요. 진정한 자식 사랑은 21세기에, 진정한 자식 사랑은 늙어서 자식한테 부담 안 주는 거.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100세가 아니고 120세까지 산다고 지금 보이죠? 지금 타임에 지금 태어난 애들은 아마 120세까지 살지 모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60환갑이라는 게 만약에 120세까지 살면 겨우 뭐를 도는 거예요? 반환점을 도는 거잖아요.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1. 직장에서는 떨궈져 나가. 2. 살아야 될 거는 60년이야. 3. 손에 돈은 없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아까 그 책을 쓸 때는 2002년에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우물쭈물 하다가는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오늘에 딱 맞는 원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I knew. 나는 알았다.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이렇게 오래 살다가는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런 일이라는 게 뭐 죽는 거야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 살다가는 지금 수중에 없어. 없는데 살아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게 조지 버나드 쇼의 노벨 문학상을 탄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본인이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거예요. 100세 시대에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 환갑에 짜투리 인생,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랬기 때문에 대충 살다 갈 줄 알고 그냥 살았는데 환갑 지나고 30년, 40년을 산다.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60세라도 뭘 시작할 걸. 사람들이 60세부터 소비 주체가 된다. 아니고 생산 주체가 돼야 된다.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지. 허구한 날 뭐 당구 치고 뭐 골프 치고 등산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 만든 단어가 있는데 여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여가가 있어요. 나는 즐거운데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하나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소셜 레저라고 사회적인 여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로원에 하루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매주 날짜를 정해놓고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늙으면 갈 데가 어디예요? 양로원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홋카이도에 갔었는데 홋카이도 시장이 양로원을, 제가 일본의 양로원을 많이 가봤는데 안내를 했거든요. 아마 한 15년 후에 제가 다시 홋카이도를 가서 그 양로원을 갔거든요. 그 시장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로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생산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레저도 모든 걸 다 단순한 레저 생활이 아니라 사회적인, 나도 좋지만 사회적으로 보탬도 되고 내 노후에도 도움이 되는 하자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잊어버리실까 봐서 또 준비를 했어요. 리타이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다 은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가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다. 리타이어다 이거예요. 저는 75년에서 2006년까지 공직에 있었고 2006년 말에 사회에 나오면서 타이어를 바꿔 낀 거예요. 공직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포장도로를 걷는 거예요. 그 포장도로를 걸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비포장도로 달리는 거잖아요. 타이어를 바꿔 끼워야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리타이어는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고 언제까지 일하시는 게 좋다? 되도록 오래. 되도록 오래. 예, 시간이 없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다. 타이어를 바꿔 끼면서. 한 달 전에 잠실 롯데에서 90세 할머니가, 니트 인형 작가예요. 90세 할머니가 전시회를 했어요. 잠실 롯데 그 비싼 데서. 누구랑 했냐? 60세 딸과 30세 손녀딸하고 3대가 해가지고 중앙일보에 한 면이 났어요. 한 면. 제가 여기를 가봤어요. 왜 가봤냐? 60세 딸이 제가 서울대학에서 맡고 있는 우리 과정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또 다행히 제가 중앙일보하고 인연이 있어서 중앙일보에 이정민 논설실장이 편집국장 하던 이걸 또 한 면을 내주어가지고 유명인사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리타이어는 언제 하는 게 좋다고요? 깜짝 놀게. 안 하는 게 좋다고. 90세 할머니가 지금 현역 작가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예. 그리고 딸하고 손녀하고. 자, 생산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다. 건강이다. 그래서 오래 살면 뭐예요? 병치레하고 살면. 건강해야지. 이거 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때까지 쌓아놓은 경륜, 지식, 지혜,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생긴 소득을 어떻게 부로 불리느냐. 요 세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잘 이해를 못해요. 혼동을 해요.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동기가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똑같이 취직을 했어요. 월급을 비슷하게 받아요. 그러면 이 둘은 소득격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소득을 분수지키고 주제 파악하고 이렇게 살아서 잘 굴린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 산 사람과는 5년 후 10년 후에 쌓아놓은 빈부격차가 생긴다 안 생긴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득격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하는 빈부격차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는 거 못지않게 불리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양념으로 한 거예요. 이쪽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건강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경륜과 지식과 지혜를 썼는데, 그러면 지혜는 예를 들면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걸 소개를 하려고 여기다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보세요.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가 있어요.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생긴 단어 꼰대라는 단어가 영어로 등재가 됐습니다. 영어로. 꼰대가 영어예요, 이제. 여러분 쯔나미 아시죠? 쯔나미. 쯔나미는 일본 말인데 영어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이렇게 온 덮치는 거를 쯔나미라 그러잖아요. 쯔나미. 근데 꼰대가 영어가 됐어요. 꼰대가 뭐냐? 지식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 때 친척을 만났어요. 너 옷이 그게 뭐냐? 머리가 그게 뭐냐? 너 아직도 시집 안 갔냐? 이런 걸 꼰대라 그래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준답시고 남의 패션 스타일이나 남의 애정 생활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사람. 아니 이게 에코노미스트에 나온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꼰대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피할 수 있냐? 꼰대와 멘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충고를 구했을 때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 그래요. 충고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해주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충고해 주세요. 충고를 원하거든. 근데 대개 우리 한명규 사장님 말고 사장님들은 대개 뭐냐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터득한 경륜과 지식을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충정에서 물어보기 전에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꼰대라 그래. 내가 물어볼 때 가르쳐 주면 뭐라 그런다고요? 멘토라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하는 김에 잔소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잔소리. 시어머니 잔소리 들어보셨다 안 들어보셨다? 시어머니 잔소리. 잔소리는 절대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 내용이 옳은 이야기해야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면 그 순간에 헛소리가 되는 거지 잔소리는 되지도 못해요. 두 번째, 내용은 옳지만 3번 이상 반복될 때 잔소리라 그래요. 아니 엄마가 아들한테 뭐 틀린 이야기 하겠어요? 다 옳지. 근데 아들이 볼 때 3번 이상 반복되니까 엄마는 뭐 하는 꼰대? 잔소리하는 꼰대다. 이게. 시어머니가 허리가 쑤시면 며느리한테 그래요. 오늘 비 올라나 보다. 장독 덮어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잔소리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해에 비가 왔는데 장독에 물이 들어간 거야. 이제 그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래 옳은 이야기였구나 알게 된다. 우리는 꼰대가 되지 맙시다. 자, 이제 하나씩 볼 건데 1번 건강해야 된다. 이 건강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강은 몸 건강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음 튼튼이에요. 마음 튼튼. 일체 유심조라 그랬어요.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불평과 불만으로 출발하는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걸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사람 행복하겠죠. 최근에 대한민국의 정말 보배인 김정주 대표가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 때문이잖아요. 그 건강이 무슨 건강? 정신 건강 때문에. 우울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나라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몸 튼튼, 마음 튼튼. 우리가 건전하게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참 행복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주제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설계예요. 100세 시대 제2의 인생 설계예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돈 이야기. 60세 환갑을 맞았을 때 손이 빈손이면 불행하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1974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스터링이라고 하는 교수가, 경제학 교수가 처음으로, 경제학으로서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쓴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해지는가 썼더니, 지금 우리가 들으면 너무 당연한데 74년으로서는 조금 특이하게 아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예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부자 순으로 행복한 게 아니다. 지금 다 아시는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그때는 이게 획기적인 논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더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줄 알고 몸부리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아니 세 끼 밥 먹고 나면, 의식주 해결하고 나면 부자 순으로 행복한 게 아니래. 이런 논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이스터링의 역설이라 그래요. 역설이라고,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수준이 지나고 나면 돈 많은 순서대로 행복하지 않다. 아까 맨 처음에는 그 수준이 안 되면 이거는 장수는 재앙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준을 넘어서면 다 행복한 거야? 아니다. 돈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예, 이제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행복지수예요. 제가 행복지수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든 거니까 없어요 어디에. 자기가 행복이란 뭐냐? 행복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혹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에요. 불만이에요. 왜냐? 행복이란 자기가 바라는 걸 채웠을 때 느끼는 심정이기 때문에, 바라는 걸 채우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심정이 반대 아니겠어요? 그게 불만이죠, 불만. 불행은 뭘 불행이라 그러냐면 이런 걸 불행이라 그래요. 뉴스에 가끔 보실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 단체 여행 갔는데 버스가 뒹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다 죽었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행의 반대는 뭐라고요? 다행이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만이에요. 불만. 자, 이렇게 할 때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게 행복지수이기 때문에 10개를 원했는데 7개를 가졌다면 행복지수 70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양식은 3개를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6개월 만에 3개를 채웠어요. 행복지수가 늘어날까요? 왜냐? 그 6개월 동안에 내가 바라는 분모가 그대로 있을까? 늘어났을까?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에 따라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행복에 이르는 길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조절하는 것도 있다. 제가 일요일 날 주례했어요. 제 주례사 1번이에요. 주례가 성원 선언문을 낭독한 순간 서로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반으로 줄이십시오. 연애할 때처럼 잘해주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고로 아직도 10개를 바라고 있으면 7개 해주면 불만이지만 10개를 5개로 줄였는데 7개 해주면 불만이다, 행복이다. 고 제가 주례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자식에게 뭐를 조절해야 된다고요? 기대 수준을 조절해야 된다고.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일 때 부모한테 상처 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지도 않은 상처를 부모가 받았다 그래. 그건 마치 피처는 볼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캐쳐가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똑같아. 상처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던지지도 않았는데 자식이 뭐하러 부모한테 상처를 던지겠어요? 기대 수준을 낮추십시오. (2번) 제가 이렇게 워싱턴에 있을 때 오종남의 행복한 경제라는 방송을 매주 토요일 날 2년 동안 했어요.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어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과 맨날 듣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다 모셔와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하고 점심 대접해서 보내드렸는데 맨 앞줄에 70대 단정하게 차린 부부가 이제 앉았는데 이 대목에서 선생님 하고 손을 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는요 가진 거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 행복지수 얼마입니까? 따지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건대 그때까지 바라는 것보다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좀 모자랐지. 근데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나온 질문에 답을 못하면 팔리잖아요, 쪽이. 그래갖고 머리를 쪼갰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 질문 알아들으셨죠? 10개를 바라는데 12개를 가졌다고 누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이잖아요, 아이. 내가 바라는 게 10개였는데 내가 가진 게 12개라고 느끼는 거예요. 행복지수 얼마예요? 120이잖아요. 다 120이라 그러더라고요. 글쎄,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거를 쪼개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가 생각했거든요. 행복지수 120은 100 더하기 20이에요. 100은 내가 바라는 걸 다 갖췄을 때 느끼는 심정이에요. 그렇죠? 20은 뭐냐? 바라지도 않았는데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행복지수를 120도 틀리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멋진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제가 가끔 자만에 빠질 때 제 초등학교 원사가 5학년과 6학년이 같은 분이세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5학년 때 저를 담임했는데 6학년 때도 담임하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나 6학년도 담임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를 2년을 담임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어른을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군산에 사세요. 아직 살아 계세요. 제가 가끔 제가 자만해지면 왜냐하면 그 어른이야말로 제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우리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저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세 번째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지금 비교하라. 비교하라.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오늘 다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행복에 이르려면 비교하라. 지금 앞에 테이블에 세 분 여성분 앉아 계시죠. 세 분한테 묻습니다. 우선 저 맨 왼쪽에 계신 분, 내 쪽에서 왼쪽. 큰 아이 태어날 때 몇 킬로?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아이가 태어날 때 몇 킬로인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가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다른 애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을 가르쳐요. 그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비교하지 말라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게 온 동네방네 돌아다녀요.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다 비교하는 거예요. 마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은 왜 해가 안 떴지?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교하라 행복하려면.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목 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대요. 왜냐하면 비교하라 그러면 어디만 쳐다본다? 위만 쳐다봐. 그래가지고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제 어렸을 때 우리 집보다 못 살았는데 왜 그래? 고개가 뻣뻣하면 디스크 안 걸리기 위해서도 전후 좌우를 돌려보면 나만 힘들다. 나만큼 힘든 사람 많다. 세상이 다 힘들어요. 오죽하면 부처님이 인생을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했을까. 그러다가도 또 고개가 아프면 잠시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무지 많죠.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전주방송 지금 이 과정에 오신 여러분보다 힘든 사람이 무지하게 많지.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나눔을 실천하는 거다.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나 적금이 아직 만기가 안 돼가지고 적금 타면 나누겠다고.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늘었냐. 100불도 안 되는 거를 32,000불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효,
우정, 우애, 배려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그래서 자살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 식당에서 설렁탕집에서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식당 종업원은 그렇게 하대받아도 된다고 어디 뭐 법전에 써 있습니까?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주문 받고 돌아가는 아주머니 뒤에다 대고 안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귓속말로 조선족인가 봐. 조선족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조선족은 하얼빈으로 간 우리 독립투사의 손녀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나라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가치들을 다 버렸을까?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눔이라고 하는 건 배려예요. 배려.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예요. 주문 받고 가는 그 아주머니가 조선족인가 봐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골프 치시죠? 야 7번 아이언 가져라. 아니 캐디는 인격 없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게 일상화되는 사회. 4만 달러 되면 뭐합니까? 전주에 그래도 지도층 여러분에게 제발 이 나라의 배려라는 걸 좀 살려내자고 운동하고 다닙니다. 제가 이 사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치를 찾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배움인데 논어의 이제 세 문장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배움, 낮에도 힘든데 저녁에 이거의 첫 번째 논어의 첫 문장이 학습이에요.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그 학습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유붕이 자원 박래하니 불력 낙호하. 먼 데서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즐겁지 않은가 해서 제가 오늘 제 친구 만났어요. 제가 제 친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친구도 속으로 오면 저를 보고 세 번째 문장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논어의 세 번째 문장이에요.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인부지 불온이니 불력 군자와 여기서 인은 남이에요. 나 말고 자기가 아니면 인이에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는 세 문장이 다 불력자 학렬이에요. 기쁘지 아니한가 즐겁지 아니한가 군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남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배움이에요. 배움. 그래서 오늘 배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만든 개콘을 하려고 이걸 그려놨어요. 경제학에 gains from trade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사과를 좋아하는데 배를 하나 갖고 있고 우리 한 사장님은 배를 좋아하시는데 사과를 하나 갖고 계십니다. 할 때 우리가 둘이 바꿔 먹으면 훨씬 더 이득이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바꿔 먹어서 이득인 건 맞지만 그래봤자 사과 하나 배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를 여러분하고 다 같이 나눴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졌다 그대로다. 그래서 저의 오늘 강연의 마지막 모토는 배워서 남 주자. 내가 배워가지고 남 준다고 해서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주의 지도층 여러분에게 제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배려를 하자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왔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들은 거를 전파한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더 확실해지지. 또 전달 교육하고 나면 더 확실해지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찍는 사진 가운데 가장 젊은 사진은 언제 찍는 거다? 네, 오늘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작해도 너무 빠르지 않고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아요. 언제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다. 나 환갑 지나버렸는데 어떡하지? 오늘 이 순간에 시작하는 게 제일 낫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잘하면 되느냐?
자기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마무리 부탁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자. 물질적인 나눔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5천만 인구 중에 나 하나 한다고 세상이 뭐 바뀌겠어?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오늘 강의를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물들고 나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감사합니다.